개강하자. 나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어떤 이유에선가 나를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오늘 나랑 수업 들으러 처음 이렇게 인사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지영이란 사람이고 너희랑 열심히 사회문화 공부할 거고, 입시의 본격적인 시작에서 너희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어쨌든 잘해보자. 자, 나 먼저 소개해볼게. 나는 이지영이라고 하고, 그동안 서울대학교에서 사범대 5등 졸업하고 법학을 부전공하고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고 핵심 교양 조교까지 해서 아마 공부를 한 분야에서 엄청 많이 한 사람일 거야. 그래서 너희가 수업을 따라오면서 아, 지영쌤이 진짜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여러 포인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공부하는 필기 과정, 수업과 복습 과정을 너희가 잘 팔로우하다 보면 충분히 국영수에서 지친 마음을 탐구로 힐링하는 그런 탐구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 그동안 나는 이투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사회문화 생활관리 윤리사상 통합사를 하고 있고 벌써 400만 명 정도를 누적으로 가르쳐 왔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누적 400만 명 기록은 아마 사회탐구 강사로는 처음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물론 내가 이걸 강사가 되고 나서 벌써 올해로 18번째다 보니까 이제 매년 20만 명, 30만 명씩 들어와서 그렇지만 그렇게 강의 경력이 많긴 하지만 나이는 아직 24살이라 내가 5살, 6살 때 강의를 시작했거든. 그래서 너희랑 잘 또 소통하면서 강의할 수 있을 거야. 아, 대치동에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들었던 기록을 다 내가 갱신했던 사람이고, EBS에서도 사회문화도 강의하고 생활과 윤리도 강의하고 통합사회도 강의하고 최우수 강사상뿐만 아니라 EBS 역사상 최초의 최연소 공로상을 내가 탔었어. 또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평가원 연계 교재를 합숙 집필 검토 작업까지 다 했기 때문에 평가원의 출제 경향도 제일 잘 알고, 그리고 연계 교재의 분석도 제일 잘 할 수 있고,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칠 거야. 자, 이제 너희가 선택한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어. 사회문화는 2014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회탐구에서 1위 과목을 차지하고 있다가 2014년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신설되면서 1위 자리를 10년을 넘겨주고 있었어. 생윤이 1등 과목, 사문이 2등 과목이었는데 작년에 입시에 대격변이 있었어. 바로 뭐였냐면 대학에서 사탐 공대 또는 사탐 메디컬을 허용할 수 있는 사탐런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작년에 갑자기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문과로 많이 옮겨와서 그러니까 이과로 선택한 학생들이 사탐으로 옮겨온 거지. 실제로 이과 진학을 꿈꾸지만 그러면서 옮겨오면서 아, 이과적 성향의 학생들에게도 사회문화의 어떤 딱 떨어지는 정답 또는 딱 떨어지는 계산이라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생윤보다 사문으로 더 많이 몰리면서 사문이 선택자 수 1위를 탈환한 과목이야. 1위를 할 만큼 매력적인 과목이기도 하고, 실수 하나에 등급이 좌우되지 않으며 만점 받았을 때 표점이 매우 유리하게 75점, 77점까지 나올 수 있는 과목이고, 백분위에서도 아주 고르게 분포를 가지고 있어서 실수 한 번에 만점자 폭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등급이 두세 개가 날아가는 그런 과목과는 아예 격이 다른 과목이다. 그래서 평가원의 출제 실력이 가장 뛰어난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문화 과목이야. 누가 나한테 제일 만만한 과목을 추천해 주세요, 그냥 공부를 좀 적게 해도 어느 정도 등급은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추천해 주세요 하면 나는 생윤이라고 얘기할 건데, 내가 상위권인데 반드시 1등급을 받아야 되고 진짜 상위권이 했을 때 메리트가 강한 과목은 뭐예요? 그러면 사회문화지. 출제가 너무 안정적이야 라고 얘기하거든. 왜냐면 생활관리와 윤리화 사상은 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석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난이도가 약간 들쑥날쑥한 게 있지만 사회문화는 늘 우직하게 43점에서 45점 정도의 1컷이 나오도록 난이도 조절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전체 사회탐구 출제진 중에 사회문화 평가원 교수님들이 제일 출제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 안정적으로 점수가 유지되는데 너무 도움이 된다. 다만 사회문화도 단점이 있겠지? 타임어택이 있어. 다른 사회탐구 과목은 타임어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사회문화 같은 과목은 계산 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가 들어가서 이론을 다 풀고 마킹하고 나서 계산 문제에 시간을 쏟다 보면 약간 타임어택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계산 문제라고 하는 건 사회문화 너희 이론 배워보면 알겠지만 사회문화 전체의 90%의 이론에는 나오지 않고 한 10%의 이론에만 도표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몰려 있어. 그러니까 전체 20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 정도고, 그 문제는 출제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하면 돼.
한 번 풀 때 10분 걸리는 것도 다음에 5분, 3분, 1분 30초까지 줄여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문화 공부라고 생각하면 돼서 다른 과목보다는 이론 플러스 도표 분석까지 같이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어쨌든 고2, 3 내신 중에 하나 들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고2든 고3이든 내신과 수능을 병행하기에 너무 좋고 괜히 압도적인 1위 과목이 아니라 전체 9과목의 사회탐구 과목 중에 진짜 5등 이하의 과목들은 선택자 수가 2만 명, 3만 명 미만인 것도 있고 9등 과목인 경제는 선택자 수가 4천 명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사회문화는 16만 명이 넘게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냥 남들 다른 과목보다 많이 하는 과목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야. 근데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수능을 한 번만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는 사람도 있어. 뭐 5번 해가지고 유튜버가 되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했더니 유리하다라는 선배들의 추천과 추천이 계속 사회문화 쏠림 현상을 몰아온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선택을 매우 잘했고 우리 재밌게 공부해서 대학에서 어떤 사람은 사회문화가 너무 재밌어서 사회학과로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탐의 효자가 돼서 너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혹시 뭐 공대나 메디컬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문이 되게 매력적인 과목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자, 공부량은 적은 편이야. 전체 9과목의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도 탑2로 생륜 사문이 제일 적은 편이고 과탐에 비해서는 3분의 1,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도대체 과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어렵고 너무 만점 받기 힘들고 너무 고인물 콘크리트 상위권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더 많이 쏠릴 거라고 우리 모두 똑같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 자, 일단 국어 비문학이나 논술 배경 지식에도 유리하고 생륜이랑 같이 선택하는 경우 15%가 중복된다. 근데 꼭 생륜 사문 조합 아니더라도 사문은 어느 과목이라도 잘 어울리는 과목이기 때문에 너희가 고2, 3의 내신을 생각해서 선택 과목을 가져가면 될 것 같아. 자, 사회문화라고 하는 건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자료수집 방법론, 문화인류와 사회계층화 이론, 사회복지이론, 사회병동이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구성 몰라도 그냥 한 주제 한 주제 따라오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야. 선생님 어렵지 않고 공부량도 적은데 난이도 조절은 어디서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사회문화는 평가원 교수님들의 실력이 좋아서 출제 패턴이 완전히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패턴대로만 공부하면 점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뭔가 문과 속에 살짝은 답이 딱딱 떨어지는 깔끔한 과목. 그러니까 약간 F가 아니라 T인 과목이야. 생륜이 약간 F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답인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답인 것 같아서 이제 그걸 해소하는 게 생륜 공부에 되게 중요한 거라면 사회문화는 그냥 답이 딱딱 떨어지는 약간 티발론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일단 너희랑 나랑 보게 되는 게 출제자의 논 개념 강인데 자, 지금 우리가 보게 될 교재가 이렇게 손이 타버릴 때 뜨거울지라도 담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놓치지 말 것. 이게 선생님이 2년 단위로 한 해는 선물 표지, 하나는 캘리그라피 표지를 쓰고 있는데 이 표지로 너희가 교재를 만나게 될 거고 오늘 내가 너희한테 이제 노트 줬잖아. 이 노트에다 필기를 하고 선생님이 너희랑 교재는 나눠주도록 할게. 자, 그리고 부교재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진돗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구조냐면 본교재 수업 중에 같이 볼 거야. 문제도 풀 거고 복습도 할 거고 밑줄도 그을 거야. 이제형 노트에다 너희는 필기할 거고 항상 공부하다 보면 아니 예습은 어떻게 해요? 예습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생으로 노베이스로 와도 괜찮아. 자기가 내신으로 한번 했든 한 번도 안 했든 지금 따라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아무리 내신형 공부를 했어도 수능형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따라와주고 복습은 해야 돼. 내가 복습 순서도 가르쳐 줄 거야. 같이 필기하는 필기 노트도 복습해야 되고 그리고 워크북이라 그래서 본교재 개념 키워드, 그 다음에 제시문 연습, 그 다음에 단답형, 그 다음 OX까지 다 있는 복습을 완전히 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복습 교재가 있어서 어차피 수업 끝날 때 오늘은 몇 종 몇 번까지 복습해오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까지 복습하고 다음 주에 올 때 그 내용들로 우리는 현강에서 복습 테스트 보면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풀어와야 테스트 볼 수 있어. OMR 카드 낼 거야. 인강은 워크북 보면 되고. 자, 그리고 진돗개라 그래서 너희가 시중에 어떤 기출문제집을 사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진도가 나뉘어 있는 교재가 없어서 내가 개념 공부하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풀고 싶어도 단원이 다 뭉뚱그려져 있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랑 무슨 이론까지 배우면 딱 몇 번까지 풀면 된다라고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 게 진돗개 강의라고 생각하면 돼. 자, 내가 너희랑 필기할 때 분필 세우기를 사용해.
흰색 분필은 너희가 까만색으로 따라오는 필기인데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이나 기출 표현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들이야. 암기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랑 노란색으로 필기하는 건 너희가 파란색으로 따라오면 되는데 요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학자거나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이론이거나 이걸 모르면 틀리는 거라서 노란색은 무조건 너희가 암기해야 되는 거라 노란색이야. 빨간색은 한 주제에 두세 개 정도 이건 이 주제 1시간 수업의 가장 중요한 난이도 고난이도 주제거나 함정일 때 적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 색깔만 봐도 아, 요 표현이 출제가 많이 됐구나. 아, 이게 함정으로 나오는구나. 요건 외울 필요까지는 없구나. 이런 걸 너희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아, 내 노트인데 한번 노트를 펴줄래? 자, 노트에 내가 편지 하나 적어놨고 그리고 샘플 필기가 있을 거야. 이 샘플 필기를 한번 봐주면 자, 기본적으로 태양 마크 있는데 너희가 제목 적으면 되고 제목 너희가 알아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이게 되게 독특한 구조로 돼 있어.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칸에 1번을 적고 두 번째 칸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적고 세 번째 칸에 A, B, C, D를 적고 네 번째 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적게 한 칸씩 들어쓰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한눈에 깔끔하게 판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구조라 요 필기 구조 그대로 따라오면 되고 전체 28줄의 필기를 너희랑 하게 될 건데 이 28줄의 필기가 한 줄도 비지 않고 한 페이지에 한 주제가 끝나기 때문에 1번 소제목 적고서 2번 소제목 전에 빈 줄이 있으면 안 돼. 그럼 한 줄이 넘쳐. 그 한 줄을 적을 데가 없어. 아래다가 막 적어야 돼서 무조건 그냥 빈 줄 없이 쭉 따라오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 번만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면 자, 제목 적고 나서 자 1번 동그라미 1번 한 칸 들여쓰고 동그라미 2번까지 적고 A는 다시 한 칸 세로선 들여써서 A, B 기역, 니은은 다시 한 칸 들여써서 네 번째 선에 적으면 되고 다시 2번, 2번에 1, 2번에 2 이렇게 따라오면 필기는 완성될 거야. 선생님 아이패드로 필기하면 안 돼요? 선생님 갤럭시 탭 같은 걸로 필기하는 게 더 익숙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너희 수능 시험장에 태블릿 들고 들어갈 수 있어? 안 되지. 전자기기 안 되지. 어차피 수능 시험장에 단권화해서 한 권 들고 가야 되니까 수업 중엔 이걸로 같이 적어. 그래서 수능 당일까지 보게 여기다 단권화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혹시 복습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파란색, 빨간색을 뚫어가지고 빈칸을 까만색만 배경만 적고 내가 이 중간 채우는 연습으로 나중에 그건 복습할 때 쓰면 되고 가급적 이 노트에 수능 때까지 단권화 시키는 게 가장 좋아. 자, 노트는 넉넉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한두 장 잘못 적어서 찢는다고 모자라진 않을 거야. 그리고 다 적고 나서 나중에 다음 커리에서 알게 되는 거 보완할 수 있는 페이지까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지금 전체 5단계 중에서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해서 만나고 있어. 앞으로 12주간 그러니까 3월 첫 주까지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3월 모의고사 전에 한 범위를 다 완성할 거야. 내신을 위해서든 수능을 위해서든 자기가 고2든 고3이든 또는 재수생이든 한 바퀴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은 무조건 너무 중요한 커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사회문화는 20문제 중에 3문제가 무조건 도표로 나오기 때문에 사회문화 심기일전은 도표, 표 분석을 하는 커리큘럼이야. 요거를 반드시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항상 최고 오답률 1, 2, 3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커리큘럼이 중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반영한 커리는 포스텍 커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걸 기출과 EBS로 보는 게 1, 2, 3단계라면 4단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유형을 신유형을 연습하는 짧은 가장 전체 커리 중에 난이도가 높은 커리가 프리파이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가 9월 이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너희랑 지금 나랑 보고 있는 거 총 일주일에 3시간씩 12주 36강으로 만나게 될 거고 3월 전에 완강되는 가장 중요한 강좌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는 매주 일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만날 거고 인강에는 그게 이투스에 월요일날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진돗개와 워크북 해설 강의도 내가 찍어서 인강에 올리는데 그거는 이투스에서 매달 2만 원 정도의 수강권으로 이렇게 수강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너희가 그거 필요하면 해설 들어도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공부 조언만 하고 수업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야. 자, 일단 한 해가 끝나가고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할 텐데 2025년이라는 숫자는 너희에게 너무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해. 진짜 본격적인 입시 레이스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 무한 경쟁의 시장에서 진짜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한번 물어줘. 왜 일요일 저녁까지 와서 우리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어? 이제 그거에 대한 정립이 정말 중요해. 공부를 그냥 대학 나와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하라 그래서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라 그러니까 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얘기 같아. 기본적으로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대학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한국은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공부는 내가 한 번 주어진 인생 정말 서럽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한테 떳떳하고 내가 나를 좋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나는 공부라고 생각해. 근데 막상 감정이입해봐. 수능 끝나고 문자가 와. 잘 봤어? 어느 대학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친인척 친구가 물어볼 때 나 너무 잘 봤어. 나 그동안 열심히 한 성과가 있는 것 같아. 나 여기 원하는 대학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대답하는 순간만 생각해도 짜릿하고 너무 도파민 터지는데 반대로 정말 주변 모든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시험도 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은 쓸 수도 없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대학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의 감정을 너희가 감정이입해 보면 생각해 보면 공부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나한테 좋은 걸 베풀어 주고 싶고 미래의 나한테 좋은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누가 하래서 하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 내 인생을 위해 투자하는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공부하다가 내가 싫어지고 내가 미워지고 나 너무 게으른 사람인 것 같고 나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고 나 너무 독하지 못한 것 같고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부는 잘할 수가 없어.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공부인데 내가 싫으면 공부를 왜 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 공부를 하면서 내가 좋아져야지 공부하면서 내가 싫어지는 공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하나, 선생님 제가 진짜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요. 남들은 뭐 초중 고등학교 때 다 중학교 때부터 기초 쌓아가지고 국영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국영수도 너무 급하고 탐구도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생년에서도 얘기한 건데 수능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야. 즉 10년, 5년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 아니야. 1년 안에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시험이고 탐구 같은 경우는 4개월만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1등급 실력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 국영수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아예 인생에서 말아먹은 게 아니야. 지금부터 해서 올리면 돼. 사실 노베이스 상태에서 올려서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맨날 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지금부터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지금부터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재 표지가 약간 이런 거잖아. 손이 타버릴 듯 뜨거울지라도 담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죽어도 놓치지 말 것 이런 문구가 써 있는데 내 교재에 매년 써 있는 문구인데 너희가 갖고 싶은 태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무언가 목표가 있을 수 있어. 너희의 10년 후를 생각해봐. 내가 10년 후에 이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10년 후에 이렇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거에 다가가는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기간이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 적어도 공부하는 내가 뭐야 나 좀 멋있네. 나 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나도 한다고 하니까 하네 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가 내 부탁이고 아직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고 아직 아무것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시작하면 돼. 자, 지금부터 잘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너희한테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또는 모의고사 분석 방송 또는 수능 분석 생방송 같은 것들을 이지영 렉처 채널이라 해서 수험생이라면 너희가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이지영 오피셜이라고 하는 건 약간 아무도 수요가 없는 공급인 브이로그나 아니면 인문학 예능 같은 거 실어 올릴 때 오피셜을 쓸 거고 우리가 진짜 공부하는 영상은 이지영 렉처 채널에 올릴 거야. 그래서 그거 알아주면 되고 인스타그램은 선생님 조교한테 아무도 아이디 주지 않고 내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지치거나 진도 나갔는데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확인받고 선생님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저 필기 예쁘게 했죠. 이런 거 찍어 보내고 싶으면 편하게 DM을 보내든 아니면 스토리를 보내든 내가 내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보내고 있구나. 하루에 1000개여도 하트 눌러줄 테니까 그냥 편하게 하고 선생님 저는 인스타 계정 같은 거 없는데 좋아. 그래도 뭐 유튜브 댓글로도 저 지금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는구나 하고 응원도 남겨주고 하트도 남겨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오늘 1주차 들어갈 건데 자 1주차부터 내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예습 아무것도 안 해와도 돼. 자 노트는 반드시 가져오고 교재는 수업 중에 같이 볼 거야. 그리고 복습은 복습 순서와 범위를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하면 돼. 자 그러면 나랑 필기 노트를 펴서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필기해보자. 노트
첫 번째 장에 태양 마크 옆에다가 적어줘. 자연, 현상, vs 사회, 중간점 문화, 현상의 특징. 자, 쓰면서 이상하게 느꼈겠지만 나는 왼손잡이야. 그래서 왼손으로 필기할 건데 필기를 몸이 절대 가리지 않아서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거야. 물론 너희랑 아이 컨택하면서 설명하고 싶어서 오른손도 연습하긴 해서 양손을 가끔 섞었을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왼손잡이야. 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특징부터 들어가 볼게. 자, 기본적으로 모든 주제는 이게 중요한 주제인지 안 중요한 주제인지를 알려줄 건데 이건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고 무조건 1번 문제에 2점짜리로 나오는 정답률 80% 이상의 무난한 주제야. 어떤 사람이 사회문화에서 1번을 틀렸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전날 못 잤거나 아니면 사회문화를 너무 공부한 적이 없거나 야. 근데 한 번 공부하면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주제라 1년 동안 딱 한 번만 요것만 공부하면 1시간만 공부하면 1년 내내 안 틀릴 수 있는 주제라고 나는 생각해. 자, 일단 자연현상의 특징 먼저 볼게. 자, 노란색으로 1번. 첫 번째 세로선에다 1번 적고 1번 자연현상의 특징. 나는 너희랑 자연현상의 특징을 5가지로 비교하려고 해. 자, 일단 자연현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당연히 화산, 지진, 쓰나미, 뭐 폭풍우, 강풍 이런 것들은 다 자연현상이지. 그런데 너희가 생각할 때 이건 자연현상이야, 사회문화현상이야? 인간이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어. 자, 밑줄이 인간에게 심혈관 질환이 발생까지 밑줄이 쳐져 있어. 이건 자연현상이야, 사회문화현상이야? 이게 수능 기출문제 기출선지거든. 내가 너희랑 수업 중에 앞으로 예를 들고 이렇게 질문하는 건 전부 다 기출로 물어볼 건데 인간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나와. 선생님, 주어가 인간이고 인간한테 질병이 발생했는데 왜 자연현상이에요? 인간의 의지로 질병의 발생. 자, 지금부터 스타트. 자, 이제 멈춰 하고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현상이야? 그냥 액시던틀리 발생한 사고 같은 질병이야. 생각해보면 인간이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질병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누가 암 걸리고 싶어서 나 내일부터 암 걸려야지 암 이러고 걸리니? 이게 질병이 발생하는 건 인간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자연현상을 그냥 천재지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은 현상을 자연현상이라 그래. 따라서 흰 분필로 동그라미 1번. 인간의 의지, 비개입. 인간의 의지가 비개입한 것을 우리는 자연현상이라 그래. 그냥 거기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야. 거기 그런 현상이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바꿀 수가 없는 영역이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해. 노란색. 존재 법칙의 지배. 존재 법칙의 지배.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 존재 법칙의 지배. 존재 법칙이 뭐예요? 그냥 거기 그런 현상이 있는 거야. 그냥 너 왜 심장병에 걸렸어? 그냥 거기 그게 발생한 거야. 그냥 거기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우린 존재 법칙이라 그래. 거기 왜 화산이 폭발했어?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그게 존재했을 뿐이야. 화산이란 현상이. 자, 우리는 거기 그냥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서 흰분필 동그라미 2번 가치 판단이 불가해. 가치 판단 불가. 가치 판단이 불가하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거기 그 사람 심장병 걸린 건 선하다, 악하다 이런 가치 판단할 수가 없고 거기 화산이 발생한 건 착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가치 판단으로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냥 거기 있는 현상일 뿐이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불러. 탈가치적. 자, 빨간색으로 탈가치적, 몰가치적 현상이다. 탈가치적, 몰가치적 현상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봐. 내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다큐멘터리 채널을 딱 틀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사자가 얼룩말을 쫓아가서 얼룩말의 목덜미를 뜯어서 먹고 있어.
막 피가 튀고 얼룩말이 쓰러져가지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 그걸 보면서 너희 사자 저 나쁜 놈의 새끼 진짜 지져버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면 아 자연은 저렇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 자연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그런데 다른 채널을 틀었는데 영화 OCN 채널에서 영희가 철수를 찾아가서 철수의 목덜미를 물어뜯어서 피가 유혈이 낭자해서 영희가 창자를 빼먹고 있어.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기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생각해. 아니면 잔인해, 어떻게 저런 걸 TV로 내보내 막 이러면서 도덕적으로 불편해 하잖아. 자연현상은 거기 그냥 그런 현상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가치 판단할 수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탈은 벗어나는 거고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고 몰은 없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상식이라 그래? 몰상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따라서 자연현상에서는 가치 판단이 불가능해. 그뿐만 아니라 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3번 필연성의 원리에 따르는데 필연성의 원리. 필연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항상 100%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흰본필로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100%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100%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아래 필 아래다가 세로선 하나 들어와서 A라고 흰분필로 적고 나는 너희는 까만색. 예를 들어서 예시. 자, 끓는 점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봐. 끓는 점의 법칙. 자, 얘들아 물을 몇 도로 끓이면 끓더라? 100도. 근데 이제 산 위에 올라가도 높은 고산 지역에서도 100도의 물이 끓어? 아니면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물을 100도로 가열하면 끓는다가 항상 100%가 아닐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물을 1기압이라는 조건을 똑같이 맞추고 1기압에 100도로 끓이면 무조건 100%로 끓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좀 귀찮겠지만 괄호 열고 1기압 100도씨 자 화살표 끓음 자 1기압 100도씨로 가열하는 걸 원인이라 그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끓는다라는 걸 결과라고 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항상 100%로 이게 확실하게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필연성의 원리를 다른 말로 노란색으로 비확실성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확실성의 원리. 자연현상에서 무슨 법칙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 확실성의 원리라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예외 없이 흰분필로 예외 없이 항상 그렇게 나타나. 예외 없이 항상 그렇게 나타나. 그뿐만 아니야. 물이 1기압 100도씨에 끓는 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야. 미국, 캐나다, 브라질도 똑같아. 언제 어디서나 똑같기 때문에 빨간색 동그라미 4번 보편성에 따른다고. 보편성. 자, 보편성이라는 건 옆에다가 언제 어디서나 흰분필 언제 어디서나 동일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내가 만약 1기압 100도씨에 물이 끓는 걸 보고 친구한테 야 내가 이렇게 끓였더니 물이 끓었어.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됐어 라고 설명하는 걸 친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반복, 실험, 관찰 이런 걸 다시 재현하는 게 너무 용이해. 따라서 자 동그라미 5번 흰분필 반복, 중간점, 재현 반복 재현이 용이해. 자 다시 한번 물을 똑같이 주전자에 넣고 1기압을 맞추고 100도씨로 끓이면 끓는 걸 바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도 용이하냐면 옆에 흰분필 예측이 예측도 용이해.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이거랑 정반대의 특징으로 사회문화현상과 비교하는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니까. 자, 인간의 의지가 비개입한 게 자연현상이면 인간의 의지가 개입한 게 사회문화현상이야. 우리 그 옆으로 가서 다시 너희는 그 아래 빈줄 없이 2번을 적어줘. 2번 사회
중간점 문화 현상의 특징. 사회 문화 현상의 특징. 자, 아까랑 완전 반대야. 사회 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한 현상이야. 내가 저 사람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아니면 내가 오늘 수업을 몇 시에 시작할까 말까, 너희가 사회문화를 형광으로 들을까 인강으로 들을까 하는 건 다 너희의 의지로 컨트롤 가능한 현상들이야. 이를테면 모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충망을 설치한다. 이것도 기출에 나왔거든. 그럼 설치하는 행동은 인간의 행위니까 당연히 이것은 사회문화 현상이야. 이런 식으로 설치, 예측 또는 측정 이런 단어들 뒤에 나올 때 이건 사회문화 현상으로 나오거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흰 분필. 인간의 의지, 개입. 인간의 의지가 개입한 현상이야.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안 하기도 하고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기도 해. 그러니 철수가 영희한테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치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저거 저랬으면 안 되는데, 저거 저래야만 했는데 라는 마땅히 해야 할 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적질하고 훈수질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노란색으로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 당위 법칙의 지배. 당위 법칙의 지배. 자, 존재 법칙과 당위 법칙 당연히 우리 시험 문제에서 구분하는 키워드로 나올 거야. 당위가 뭔데요? 마땅히 해야 할 위. 그러니까 마땅히 무엇 했어야 됐다. 즉 영희는 철수를 괴롭혔으면 안 됐다. 뭐 아니면 걔는 오늘 수업에 빠졌으면 안 됐다. 이렇게 마땅히 그랬어야 됐다라는 걸 하는 건 가치 판단의 영역이야. 따라서 자, 동그라미 2번 흰 분필. 가치 판단이 가능해. 가치 판단. 가능. 이건 가치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가치가 없는 몰상식, 몰가치, 탈가치한 게 아니라 몰가치, 탈가치한 게 아니라 이건 뭐의 영역이냐면 빨간색 가치 함축적 현상이야. 가치 함축적 현상. 가치 함축적 현상이다. 자, 그 다음 필연성의 원리가 아니라 이제 필연성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여기다 뭐라고 적을 거냐면, 근데 너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필연의 반대말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사회문화 공부하기 전에? 혹시 우연이란 단어 떠오른 사람 없었어? 필연은 반드시 필자에 그러할 연자니까 반드시 그러한 거고, 우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런 가능성이 랜덤하게 있는 거라면, 사회문화에서는 우연이란 단어는 잘 쓰지 않고 개연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차이가 뭐냐? 개연의 개자는 대체로 개자야. 개연이라고 하면 대체로 그러하다라는 뜻인데, 우연이라면 이걸 사회문화 현상의 법칙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 개연이라면 대체로 그러하기만 해도 사회문화 현상의 법칙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필연성에 반다는 말은 우리는 앞으로 사회문화 공부했다면 동그라미 3번 노란색, 너희는 파란 펜이야. 개연성의 원리라 그래. 자, 필연의 반대말은 개연성. 자, 이 개연성의 원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100%가 아니야. 예외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너네 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수요의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수요의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면 여기다 한번 예시를 적어볼게. A 흰 분필 개 아래다가 세로선 맞춰가지고 예시. 자, 흰 분필로 수요의 법칙. 아니, 내가 엄청 좋아하는 베이글집이 있었는데 그 베이글이 원래 2,000원에 파는 베이글이어서 하루에 10개씩 막 사 먹었는데, 최근에 인기도 많고 막 줄을 많이 서서 그 베이글이 4,500원으로 올랐다고 치자. 그럼 원래 2,000원일 때 10개 사 먹던 내가 4,500원이면 10개 사 먹기가 조금 꺼려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내려갈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 수요의 법칙은 괄호 열고 가격 화살표 위로.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는 화살표 하나 쓰고 수요 화살표 아래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내려간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란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내려가는 거야. 인간 사는 세상에 대체로 그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100%가 필연이고, 개연은 적어도 100%는 아니지만 99%인데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요. 51부터 99까지는 돼야 개연이 되고 50% 아니고 그거보다 낮다. 이러면 이제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대체로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게 개연이라 그러거든. 그럼 사회문화 현상에도 어떤 걸 법칙으로 만들려면 대체로 그러하긴 해야 법칙을 만들 거 아니니. 거기까지 괜찮지? 자, 그런데 이 수요의 법칙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가격이 올라갔는데 수요가 똑같이 올라가는 현상은 없어? 아니, 근데 이렇게 생긴 모양의 가방이 하나 있단 말이야. 이 색상이 되게 흔치 않은 다홍색이라 스페셜 오더를 넣었어. 엄청 오래 기다렸어. 근데 너무 비싸. 4,500만 원 주고 주문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이게 다시 주문하려 그러니까 6천만 원이 됐어. 그럼 다시 주문할 거야? 비싸서 안 할 거야? 우리 생각에 수요의 법칙이라면 대체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4,500만 원짜리가 6천만 원이 돼? 미쳤어. 가방 하나에 무슨 차 한 대야? 안 사! 이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러지?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이거 명품 재테크가 되겠는데? 아니 왜 4,500만 원짜리 주문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1년 후에 살려면 6천만 원이야. 그럼 1년 후에 1,500을 번 거 같은 느낌을 가져서 뭐야, 명품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르는 거였어? 그럼 예쁜 거 가지고 다니면서 재테크도 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만긴 단어가 뭐 이런 거잖아. 샤테크. 샤넬 가방을 원래 400만 원 하던 게 1,000만 원으로 올랐어. 그럼 너희 부모님이 결혼할 때 샤넬 가방 딱 아빠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 만에 꺼내서 다시 너무 오래된 건가 하고 멜라 그랬더니 요즘 똑같은 가방을 샤넬 매장에서 1,000만 원에 팔아. 그럼 그 엄마는 너무 비싸서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고 싶을까? 하나 더 사고 싶을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뉴스를 보면 명품의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명품의 더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지. 근데 그게 대체로 그런 거야? 예외적인 거야? 예외적인 거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싸, 안 사 이렇게 되지. 하지만 예외적인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명품을 계속 사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잖아. 그럼 100%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타나냐? 수요의 법칙에는 자, B 예외가 발생하는데, 자, 우리는 그 예외를 뭐라 그러냐? 자, 노란색으로 괄호 열고 베블런 효과라 그래. 베블런 효과는 베블런이란 학자가 얘기한 명품 선호 현상을 말해. 옆에다가 땡땡 명품 선호 현상. 나중에 잘 안 헤어지면 왜 헤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머 저렇게 비싼데 가격이 올랐는데 더 사고 싶어 하다니 배가 불렀어. 이거 아니야? 자, 여기서 이걸 베블런 효과라 그래.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데 예외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우리는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이렇게 적을 거야. 개연성의 원리를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은 여기다가는 빨간색으로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성의 원리라 그래. 확률성의 원리라고도 한다. 확률성의 원리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 아까 자연현상에는 보편성이 나타났는데 동그라미 4번 빨간색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이 함께 나타나.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 공존.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 공존.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름이 뭐야? 이유나요. 유나야. 오해하지 말고 그냥 내 순수한 궁금증에 하는 말이니까 한번 대답해봐. 유나는 몇 명의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한 명이요. 한 명? 유나 옆에 너는 이름 뭐야? 김서희요. 서희야. 넌 몇 명의 남자 결혼하고 싶어? 한 명. 왜 그러지? 작년에 내 사회문화 반의 제자는 어떤 반에서 이런 대답도 나왔어. 8명이요? 그래서 8명? 왜? 그랬더니 평생 한 사람만 평생 살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인생 100년도 살 수 있는데 20살 때 만나가지고 연애하다가 한 사람이랑만 살면 안 그래도 2년 사귀는 것도 엄청 길게 사귀는 건데 한 10년마다 바꾸면 한 8명이면 이제 남은 여생 80년 인생을 그런 대답도 있었는데 아니 이 질문이 우리가 받았을 때 좀 당황스러운 이유가 왜냐면 유나도 엄청 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일부 일처제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 질문이야. 당연히 결혼을 한다면 한 명이라고 대답하겠지? 근데 이 질문을 이슬람교의 일부 다처제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일처 다부제에서 결혼을 하면 다부제에서 질문을 하면 아마 어디는 당연한 질문이거나 어디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될 거야. 즉 결혼을 한다는 건 모든 사회에 보편적이지만 혼인의 형태가 일부 일처인지 일처 다부인지 일부 다처인지에 따라서 사회마다 다를 수 있겠지. 그럼 우리 한번 남학생한테도 물어볼까? 질문이 있어. 고양이 상의 사람을 좋아해? 강아지 상의 사람을 좋아해? 고양이. 고양이상. 고양이상이면 그러면 장원영 스타일을 좋아해? 카리나 스타일을 좋아해? 카리나. 고양이 취향 대쪽 같고. 아니 얘들아 있잖아. 우리가 고양이 상의 눈매가 이렇게 눈도 크고 동글동글하고 이런 선한 눈이 있다고 치고 이게 강아지 상의 눈매라고 하자. 자 그리고 이렇게 좀 고양이 상의 눈이 있다고 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딱 눈매만 보면 특정 연예인을 생각하지 않고 눈매만 보면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눈망울이 크고 착하게 생겼다. 좀 선해 보이는 인상이다 라고 한다거나 또는 고양이상은 조금 엣지 있게 생겼다. 조금 성격이 좀 T일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서양에서는 또 그 의미가 다르기도 하거든. 서양에서는 이런 눈매를 speed, idiot,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smart, intelligent 하다고 느끼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는 착해 보이고 어디서는 세 보이는 걸 어디서는 바보 같다 보고 어디서는 똑똑해 보인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지. 이를테면 이런 사회도 있어. 자 여기 사람이 있어. 머리가 있어야지. 목이 길면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회가 있을 수 있어. 너무 긴 것 같은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태국의 고산지대에 사는 카렌족이라고 해서 롱레그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족은 여성의 목이 길면 더 품이 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관습을 가지고 있어서 여자의 목을 길게 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에게 금속, 쇠 모양으로 된 이 링을 하나씩 목이 더 늘어나지 않을 때까지 무리하게 이렇게 끼워. 그래서 가장 많은 링을 낀 그 사회의 기네스에 오른 여자는 28개가 넘는 링을 끼우고 살기도 해.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들이 그 사회의 여성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왜냐면 목을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누가 부르면 네 이러잖아. 근데 거기는 이렇게 옮겨야 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걸 이제 의료진을 대동해서 거기 있는 그 금속 링을 제거해줬더니 너무 슬프게도 문화 인류학의 아주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던 사례도 있었어. 왜냐면 너무 말도 안 되게 늘려놓은 거지. 진짜 이 그림만큼 늘려놓은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우리는 목이 이렇게 길면 아름답고 우아해 보여? 이상해. 이상하지? 그럼 모든 사회의 미의 기준은 다 똑같아? 아니면 사회마다 달라? 사회마다 달라. 그런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모든 사회에서 똑같으니까 보편적인데 그 아름다움의 구체적 기준은 사회마다 다를 수 있겠지. 아니 내가 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정말 인류 종족이 아닌가? 라고 느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대학 다닐 때 왜 김태희님
이 대학 다닐 때 이제 대학을 다니셨는데 그때부터 이미 CF 모델로 이제 데뷔도 하시고 그랬었어. 뭐 워낙 많은 사진이 있기도 했고 너무 실물도 아름다우시기도 해가지고 내가 와, 저 유명한 사람이 서울대생인데 데뷔를 했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앞자리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예뻐서 막 광채가 나가지고 보니까 김태희님 공부하고 계시기도 하고 수업을 신청했는데 같은 수업에 김태희님 있는 거야.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교수님 아무도 안 보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뭐 얼굴에 뭐 묻었나 뭐 이렇게 화장을 고치려고 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막 내가 스스로 너무 못생겨서 살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거든. 근데 갑자기 너무 살기 힘든 얼굴로 바뀌면서 내가 오징어, 말미잘, 해삼, 멍게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얼굴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느낌이 갑자기 들기를 무슨 일인가 봤더니 같은 거울에 옆에 김태희님이 거울을 보고 계시고 내가 옆에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인류 종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오거, 트롤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어. 연예인들 중에 정말 탑 클래스 완전 다르구나. 그러니까 종족이 달라. 그분이 인간이면 내가 트롤이어야 되고 내가 인간이면 그분이 엘프여야 돼. 아니 내가 어디 가서 얼굴 크다는 얘기를 안 듣거든. 근데 얼굴이 내 2분의 1이야. 그중에 절반이 눈이야. 선생님 그러면 사람인가요? 너무 예뻐.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너희한테 왜 하냐면 이게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좋아하고 내가 봤던 목격담을 너희한테 얘기하는 건 우리가 더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미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지. 자, 그럼 잘 봐.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할 때 예를 들면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할 때 EX, 보호 아래다가 EX. 자, 미를 추구. 모든 사회에서 미를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이야. 자, 괄호 열고 보편성. 그런데 플러스 미의 기준. 자, 어떤 사회는 목이 길어야 되고 어떤 사회는 강아지상이어야 되며 어떤 사회는 고양이상이어야 되고 어떤 사회는 정말 연예인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정말 예쁜 외모 이런 걸 좋아하는 사회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특수성을 띠게 돼요. 특수성.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 자, 보편성과 특수성 공존 옆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 5번 흰 분필. 내 친구가 나처럼 연애를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 친구가 폐쇄공포증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춘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비상벨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그 비상벨도 고장난 거야. 근데 혼자 갇힌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층에 잘생긴 남자가 같이 갇힌 거야. 근데 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숨이 막 막히고 막 호흡이 곤란하고 막 이제 막 발발 떨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막 위로해주면서 괜찮다고 자기가 지금 빨리 해결해보겠다고 하면서 막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옆에서 숫자도 세주고 막 막 위로도 해주고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금방 엘리베이터 이제 수리 기사가 와가지고 몇 분 만에 고쳐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갇혀있던 시간은 10몇 분밖에 안 됐는데 얘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은인처럼 느껴지더래. 사실은 그 수리 기사님이 살려주셨는데 둘이 사귀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를 보여준 너무 잘생긴 사람이랑 같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어디냐고 나도 가겠다고. 얘들아, 내가 남자친구 만들고 싶어서 잘생긴 남자 만나고 싶어서 똑같은 엘리베이터에 매일 타면 한 2년 타면 내가 갇힐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돼? 갇힌다고 해서 내 옆에 탄 사람이 그렇게 나를 위로해주는 착하고 얼굴도 착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이걸 반복과 재현하는 게 용이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연애도 안 하고 썸남도 없다? 뭐 동정하지 마. 아니 그러면 나 내년에 연애할 수 있을까? 난 물어보자. 나 연애할 수 있을까? 당연해요. 근데 왜 이렇게 영혼 없는 리액션이 가지? 당연해요. 얘들아 있잖아.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는 줄 알아? 너희가 내가 앞으로 남자친구가 생길지 아닐지를
예측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니 예측은 가능한데 맞추기가 어려운 거니. 예측은 가능한데 맞추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사회문화 시험 문제에 함정이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자, 일단 흰색으로 반복과 재현이 곤란한데, 반복과 재현. NCT에 재현 있지 않아? 있어? 자, 곤란. 반복과 재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뭐도 곤란하냐면, 자, 빨간색으로 예측이 곤란해. 그런데 사회문화는 여기서 꼭 함정이 나와. 사회문화 현상은 반복과 재현이 곤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틀리게 나와. 예측이 곤란한 거지 불가능은 아니야. 불가능 X.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예시로 EX 한 줄만 반 아래다가 EX 세로선 맞춰가지고 그거 관련돼서 심화 용어로 자살적 예언과 자살적 예언과 자충적 예언이라는 용어가 있어. 자충적 예언. 시험 문제에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자주 안 나오는 표현인데 교과서 중에 써 있는 데가 있어서 내신과 수능을 같이 한 학생들을 위해서 용어만 알려줄게. 자, 자살적 예언에 대해서 과거에 기출문제 나왔던 용어만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설 명절 연휴에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힐 예정이었어. 특히 중부고속도로가 많이 막힐 예정이었어, 실제로. 그런데 TV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얘기해. 올 설 연휴에는 중부고속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중부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길로 다 돌아가면서 정작 중부고속도로는 안 막혔어. 그럼 원래는 막힐 길이었는데 내가 막힐 거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다 피해가가지고 안 막히게 됐어. 그러니까 자살골 넣은 거지. 오히려 예측이 틀려버리니까 내가 말해버려서 이게 자살적 예언이고, 자충적 예언은 자기 충족적 예언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원래 안 망할 은행이었어. 그런데 A라는 은행이 있었는데 뉴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 A은행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곧 부도 위기가 있다라는 증권가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기사가 났어. 아니 그래서 원래 안 망할 은행이었어.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은행에 가서 예금을 인출하면서 뱅크런 현상이 나타난 거야. 너도 나도 돈을 찾아가지고 막 은행에서 현금을 빼니까 은행이 버티지 못하고 진짜 자금난이 일어나서 망했어. 그럼 잘 봐. 안 망할 은행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 망하게 됐지.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틀리게 된 것도 있고 오히려 예측 때문에 맞게 된 것도 있잖아. 이것 자체가 사회문화 현상의 예측이 용이하다는 거야? 곤란하다는 거야? 곤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봐. 너네 태양과 달이 서로를 가리는 계기 일식, 계기 월식 들어본 적 있지? 자, 너희 한번 태양과 달이 돼봐. 사람들이 뉴스에서 계기 일식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들 셀로판지 가지고 우리를 쳐다볼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나가지 말자. 뉴스 봤니? 우리 나가지 말자. 너무 60억이 쳐다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달과 해는 없지. 자연현상에는 자살적 예언, 자충적 예언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에는 자살적 예언과 자충적 예언이 일어나는데 그건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 무엇이 곤란하다는 예시다? 예측이 곤란하다는 예시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 자, 이제 우리는 큰 3번으로 가서 자, 큰 3번 노란색 과학 vs 형이상학. 과학 vs 형이상학.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국영수 사과를 대표 과목으로 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라 그래서 과학이란 단어를 사회와 대비되는 표현으로 뭔가 문과적인 사회 탐구가 사회, 이과적인 과학 탐구가 과학으로 공부를 해왔을 거야. 근데 지금부터 사회문화를 공부하면 그 용어의 의미가 완전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과학이 뭐냐라고 할 때 자, 우리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1번 과학.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거야. 자, 옆에 흰 분필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 자, 검증이 뭔데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걸 경증이라 그래. 그럼 만약 너희가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걸 눈으로 봤어. 그럼 이거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적 연구를 한 거니까 자연과학이 되고, 자, 너희가 오늘 6시 30분에 수업이 시작하는 걸 눈으로 봤어. 그럼 사회문화현상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기록한다면 그게 사회과학이 되는 거야.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건 사회와 과학을 둘 다 포함하는 용어로 사회문화에선 쓰여. 다음은 과학적 탐구의 절차이다. 그러면 과탐도 아닌데 웬 과학적 탐구 이러지 말고 사회과학의 탐구가 있고 자연과학의 탐구가 있는 거야. 따라서 과학 안에 다시 노란색으로 A,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있다. 자연과학과 B, 사회과학이 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있다. 자, 너희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야. 그럼 잘 봐. 인간의 질병에 대한 질병연구센터. 자연과학이야, 사회과학이야? 아까 자연과학이라 했지. 인간에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거 인간이 질병 스위치를 켜고 끄고를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하는 게 자연과학이야.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물화생지지. 물, 중간점 화, 중간점 생, 중간점 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요게 이제 자연과학이야. 그런데 사회과학에 뭐가 있냐? 너희가 대학에 들어가서 인문계대로 가거나 또는 사회과학대로 가거나 또는 자연과학대로 가거나 아니면 공대로 가거나 이게 다 나뉘어져 있거든. 너희가 만약에 철학과를 가잖아. 그럼 사회과학대를 진학한 거야? 인문대를 진학한 거야? 인문대를 진학한 거야. 너희가 만약에 심리학과를 가면 자연과학대를 간 거야? 사회과학대를 간 거야? 인문대를 간 거야? 이게 사회과학대야. 그래서 실제 서울대에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이 있고 인문대학 학장 교수님이 따로 계시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가 따로 있어. 그럼 사회과학대 안에 뭐가 있냐? 정치학, 인류학, 심리학. 선생님 근데 심리학은요 어떻게 사회과학이에요? 자 일단 적어볼게. 자 사회과학에 정치학, 흰문필, 인류학, 심리학 같은 게 있는데 물론 외교학 같은 것도 있고 심리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한다는 건 이런 거야. 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걸 연구하는 게 과학이라 그랬잖아.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눈으로 봐?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귀로 들어?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손으로 만져? 이럴 때 사회과학에서 어떻게 접근하냐? 인간의 심리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질문지를 주고 질문지에 본인의 심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문항에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인간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귀로 듣는 면접,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의 심리를 귀로 들어서 연구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건 사회과학으로 분류가 돼. 그럼 선생님 아까 얘기한 철학과 이런 거는 사회과학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과학대가 아니라 인문대 있잖아. 그런 거 우리가 모아서 뭐라 그러냐? 과학의 반대말인데 자 동그라미 2번 형이상학이라 그래. 형이상학. 자,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사회문화 공부하면 반드시 알아둬야 돼. 왜냐하면 사회문화에서 다음 중 사회과학 연구의 주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올바른 가설이 요건이 아닌 것은 물어볼 때 요 사회과학과 대비되는 용어인 형이상학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표현이 나올 거야. 형이상학은 영어로는 메타, M-E-T-A, 자, physics, P-H, Y, S, C, S, 잠깐만. SICS. 메타피직스. 얘들아, 피직스라고 할 때 이 피직스는 물리학이야. 메타는 뭔가 한 차원 높은이라는 뜻이야. 그럼 물리학적 세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세계니까 이런 거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예를 들면 신은 존재하는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에 대한 종교적인 해석을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형이상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형이상학은 흰문필 A,
예시. 이거는 노란색으로 적을게. 철학, 컴마 신학, 컴마 윤리학. 철학, 신학, 윤리학. 요 세 가지는 외울 건데 그게 가장 대표적이야. 철학, 신학, 윤리학.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역, 즉 사회과학적 연구가 불가능한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B에다가 주요 주제 신은 존재하는가? 요런 거. 이런 거를 연구한다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과학과 형이상학 중에 우리는 사회과학을 다루는 요 과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문화가 사회과학의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음 중 사회과학적 연구의 주제로 적합지 않은 걸 물어볼 때 요런 주제, 신은 존재하는가 하는 주제는 과학적 연구가 불가능한 주제다라고 알아두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다 빨간색으로 과학적 연구 불가. 과학적 연구 불가. 그러니까 다음 중 사회과학의 올바른 가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이건 올바른 가설이 아닌 거지. 왜? 사회과학의 연구가 아니라 이상학의 연구 영역이니까.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흰 분필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야. 최신 사회과학 연구 경향. 최신 사회과학 연구 경향.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과학 중에서도 사회과학에 우리가 이 과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최신 사회과학이 어떻게 연구되는지도 알아두면 돼. 이것도 한 4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나오는 쿨타임 다 차면 나오는 난이도 빈출 주제는 아니지만 그냥 중2급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표현이야. 자, 빨간색으로 A 세분화. 자, B 종합화. 세분화는 학문이 쪼개져 가지고 더 전문성이 심화되는 걸 말해. 따라서 학문이 나뉘어 전문성 심화. 이를테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 이 심리학 안에서도 이를테면 여성심리, 도시심리, 농촌심리, 임상심리 이런 게 다 나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학문이 나뉘어 전문성이 심화되는 걸 세분화라 그러고 종합화는 요건 노란색으로 간학문적 연구라 그래. 간학문적 연구. 수능에서는 독해하는 문제로 나오고 내신에서는 서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야. 간학문적 연구. 마치 경제학이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으로 나누는 건 세분화 경향이라면 경제학과 정치학이 종합연구를 하면 요게 종합화 경향이고 간학문적 연구야. 이를테면 지구의 대기 오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구과학에서만 연구하면 그냥 단일 학문이지만 그걸 가지고 윤리학자와 법학자와 심리학자가 모두 다 대기 오염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다면 이건 간학문적 연구야. 이 간학문적 연구 또는 종합화 경향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도 종합할 수 있고 사회과학 내에 다양한 학문도 종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까지가 아주 쉬운 2점짜리로 나오는 1주제거든. 나는 너희한테 이걸 지우면서 물어보기 전에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말의 반대 용어가 뭔지 차분히 생각해봐. 필연성의 반대말이 사회문화에서 뭐라고? 개연성이라고. 우연성이 아니라 개연성이라고 쓴다 그랬어. 확실성의 반대말이 확률성. 존재법칙의 반대말이 당위법칙. 이제 이거 외워볼 거야. 자, 한번 봐봐. 자,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비개입해서 무슨 법칙? 존재법칙. 자, 가치 판단이 불가하니까 탈가치 또는 무슨 가치? 몰가치.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100%면 필연성 또는 확실성이라 그래. 자,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보편성이고, 자, 반복과 재현이 용이하다 그랬어. 자, 여기에 반대말들을 보자. 자, 인간의 의지가 비개입한 건 존재법칙이었는데 그거의 반대말이 여기 있지. 무슨 법칙? 당위법칙. 자, 몰가치적, 탈가치적의 반대말이 가치?
함축적이고 필연성의 반대말이 개연성이고 확실성의 반대말이 확률성이고 수요의 법칙의 예외는 명품 선호 현상인 무슨 효과? 배블런 효과. 자, 사회문화 현상은 모든 사회가 다 미를 추구한다는 보편성도 있지만 미의 구체적 기준이 다르다라는 무슨 성도 있어? 특수성. 따라서 보편성의 반대말이 무슨 성? 특수성이야. 자, 사회문화 현상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예측이 곤란한 거야? 예측이 곤란한 거야. 예측이 곤란하다는 예시로 일어났어야 될 일이 예측되면 안 일어나면 자살적-내연.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게 예측 때문에 충족되면 자충적-예연. 이렇게 부른다. 자, 과학의 반대말 형이상학. 형이상학 안에 무슨 학이 있는지 외워봐. 무슨 학? 철학, 신학, 윤리학이 있어. 자, 과학 안에는 물화생지를 뜻하는 무슨 과학이 있고 자연과학이 있고 정치학, 인류학, 심리학이 무슨 과학? 사회과학이야. 자,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과학적 연구가 가능해 불가해? 불가해. 왜냐면 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이라서. 최신 사회과학이 잘게 쪼개지는 걸 무슨 화? 세부냐? 하나로 합쳐지는 게 종합한데 그걸 다른 말로 무슨 학문적 연구? 간학문적 연구다. 그래. 선생님, 제가 생활과윤리 1주차도 들었는데 생활과윤리에서 학제적 성격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문화 요거랑 좀 비슷해요? 완전 똑같은 말인데 과목이 다르니까 용어가 다르게 접근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로 한번 가볼게. 인간의 의지가 비개입한 현상으로 자연현상은 당위법칙이야? 존재법칙이야? 존재법칙. 존재법칙의 반대말. 당위법칙. 확률성의 반대말. 확실성. 개연성의 반대말. 필연성. 보편성의 반대말. 특수성. 다시 한번 존재법칙의 반대말. 당위법칙. 몰가치적의 반대말. 가치 함축적. 과학의 반대말. 형이상학. 사회과학의 반대말. 자연과학. 형이상학 안에 있는 학문세계. 철학, 신학, 윤리학.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과학적 탐구가 가능 불가? 불가. 우리 내년에 내가 연애할 수 있을지 없는지는 예측 불가능이야? 예측 곤란이야? 예측 곤란이야. 자살적 예언의 반대말. 자충적 예언. 다시 한번 형이상학의 반대말. 과학, 자연과학의 반대말. 사회과학, 필연성의 반대말. 개연성, 확실성의 반대말. 확률성을 보여주는 수요의 법칙의 예외 무슨 효과? 배블런 효과야. 자, 10분 후에 문제 풀면서 다시 보자.